더정치 인터뷰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 의장 나오셨습니다. 정용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바쁘신 날 이렇게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영광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정신없는 하루이긴 맞습니다. 그렇죠. 대전 대덕구 네. 재선 국회의원이시고요. 지금 당 정책위 의장 맡고 계시죠. 정책과 관련한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에 대한정당, 경제정책 대한정당을 강조하고 있고요. 자료를 보니까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 이제 이런 제목으로 뭐 좀 정책 대안을 준비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국민들한테 밝혔습니다. 자,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 이게 어떤 내용을 담게 되는 겁니까? 대표께서 이제 취임 후 첫 번째 최고위원 회의에서 경제, 민생, 미래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큰 방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 대전환 프로젝트도 결국은 이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가다듬고 국민들께 대안을 제시하자 이런 얘기고, 뭐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다듬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완성되지 않았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일관되게 시장 경제이어야 한다. 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역할은 하지만 정부가 시장을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는 경제 활력이 살아날 수 없다라는 이런 큰 어떤 철학은 변함이 없을 거고요. 그렇군요. 아무튼 대안을, 정부의 지금 경제 실정들에 대한 대안을 차곡차곡 담아 나가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성장 쪽에 방점을 두는 정책인가요? 성장과 분배 다를 고려하죠. 사회 통합을 위해서 그리고 성장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도 분배도 반드시 같이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분명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장 없이는 분배가 공허할 뿐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장 일변도 이거는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비판을 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잘못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 기본적인 철학부터가 대통령께서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 그랬는데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국민들께 지금 안겨드리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이제 어떤 제가 볼 때 관념론적 이상주의자 또 좌파 교조주의자들이 흔히 하는 이상사회에 대한 프린트, 청사진을 가지고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그대로 사회 또 경제를 재단하려고 하는 데서 빚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소득을 올리면 그 올라간 소득을 가지고 소비를 하고 그래서 생산이 늘어나고 그럼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럼 일자리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아주 이상적인 그림을 가지고 그를 그대로 이 현장에서 실현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빚어지는 지금 혼란이라고 봅니다. 소득을 인위적으로 올리니까 그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과 일자리가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이 올라가게 하려면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그 기술 혁신도 일어나고 노동 생산성도 높아지게 되고 또 기업이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조화를 이룰 때 소득이 늘어나고 그게 지속 가능한 소득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법을 통해서 소득을 어디까지 올려라 이런 식으로 가니까 시장에서는 그대로 원하는 대로 시장이 작동되지 않는 이런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과거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한 10년 정도 경제 정책은 지금하고 좀 아무튼 달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이 여야로 바뀌고 또 대통령, 임기 5년 대통령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무튼 확실한 거는 5년 단위로 평균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일자리 만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이 잠재 성장률 자체가 하락되는 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옆에 중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적이 있고 또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일자리에 있어서의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 현상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원인이 있죠.
다만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그거는 당연한 거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부의 각종 정책을 통해서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런 인식하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소위 4대 개혁이라는 거고, 그게 이제 고용개혁, 노동개혁, 금융개혁, 그리고 공공부문 개혁이었습니다. 네. 기술 혁신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창조 경제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었죠.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정책 방향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제 완화 이런 거 안 하고 또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부분의 노력을 하기보다는 친노조적으로 노조에 끌려다니는, 노조에 포획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금융 부분 여전히 관치금융하고 있고, 이러면서 그냥 소득만 일방적으로 올리는 이 정책이 차이가 있고, 네, 그게 바로 오늘의 문제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혁신 성장에서 관련 법안도 제출하고 지금 좀 하고 있는 게 있는 것 아닐까요? 저희도 그런 면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소위 규제 샌드박스 법이라고 하는 걸. 그런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예.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서비스산업발전법하고 통과시키자고 4년 내내 매달렸습니다만 끝까지 반대했는데, 이분도 이제 규제 샌드박스 법 하자고 해서 저희는 그걸 협조해서 지금 법이 몇 개가 작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 이런 거죠. 대통령께서 말씀으로 무슨 회의할 때는 규제를 풀어주겠다라고 하는데 실제 발표되는 정책들을 보면 규제가 풀리지 않았다는 거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사실은 지금도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규제 좀 풀어달라라는 얘기가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 규제 개혁의 속도가 너무나 지금 늦고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상법, 공정거래법 등등 가지고 기업의 경영권을 옥죄고, 규제를 더 이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등등 해서 기업 경영하기가 어려워지고 기업이 투자할 의욕이 안 생기게 하고 해외로 나가고 싶어게 하는 이런 규제와 어떤 입법 조치가 계속해서 이렇게 기업들한테 제시되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게 되고 생산성도 안 올라가고 기술 혁신도 안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소득만 인위적으로 올리는 이런 정책이 성공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 자, 한반도 정책 관련해서 특히 이제 북한의 비핵화, 최근에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결렬된 그런 상태인데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자유한국당의 정책 대안은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남북 간에, 미북 간에, 또 미중 간에도 마찬가지고 신뢰가 있을 때 이 비핵화 문제가 그렇죠. 진전될 수 있겠죠. 근데 신뢰의 어떤 첫 단추를 깨는 거는 역시 북한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지금 굳이 이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얘기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진짜 어떤 전략적 목표가 비핵화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무장 해제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미국 조야도 그렇고 어떤 행동으로 드러난 북한의 어떤 쭉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런데 말만 비핵화하겠다고 하고, 그것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사실상 목표로 한 그런 어떤 외교적인 레토릭으로서의 비핵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외교적 레토릭으로서의 비핵화 내지는 정치 전략 전술상의 어떤 레토릭으로서의 비핵화하는 것을 이건 진짜 김정은이가 비핵화하려고 하는 겁니다라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죠? 대안은 어떤 것이 있죠? 저는 평화를 위한 봉쇄, 평화를 위한 제재, 이거여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평화를 반대합니까? 그러나 저쪽이 상대가 평화를 순순하게 할 의도가 없다고 한다면, 아까도 비핵화를 그냥 순순하게 할 의도가 없는 게 사실 여실히 드러났다면 타의에 의해서라도 비핵화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재를 강력하게 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도 대신에 비핵화만 한다면 이런 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얘기는 꾸준히 해야 되겠죠. 그게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저희 우파 정권일 때 남북 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진전이 있어 왔다. 7.4 공동 성명도 그렇지만 노태우 정부 때 북방 정책 등등 이런 것이고,
좌파 정권 시절에 오히려 퍼줬던 이 10년간 핵이 돼서 돌아왔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남북관계의 변화와 진전을 목표로 했던 것인데 지금 다시 퍼주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저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제재를 강화하고 뭐 금강산 관광 중단됐고 뭐 물론 이제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또 개성공단 폐쇄했고 북한에 대해서 그 제재하고 압박을 계속 했는데 계속 핵실험하고 뭐 로켓 발사하고 10년 동안 그랬던 것 아닌가요? 그 전에 좌파 정권 10년간의 퍼주기가 없었다면 그 핵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이 과연 그 마련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이 점을 분명히 한 가지는 지적을 하고요. 그러니까 핵 개발 자금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으로 보낸 돈으로 핵 개발했다고 보십니까? 개성공단을 통해서 등등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등등해서 들어간 돈이 사실 죽은 김정일이가 그걸 관리하면서 핵 개발을 추진해 왔던 것이라고 보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차이가 있어서 이제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북한 핵 개발 자금이 남쪽에서 특히 이제 현물 지원이 많았고요. 그 자금으로 핵 개발했다고 보는 거는 좀 무리다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북한 핵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시각을 가지고 곡하가세하는 지식인 전문가들도 있습니다만은 또 그렇지 않은 즉 분명히 개성공단에서 지급한 임금은 달러 형태로 지급됐고 그중에 일부만이 북한 근로자들한테 가고 나머지는 북한 정권으로 갔다는 게 뭐 엄연한 팩트고 금강산 관광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이렇게 그럼 질문 좀 바꿔서 해볼게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특히 이제 미국하고 같이 이제 대북 제재를 해서 잘못하면 우리 체제가 무너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비핵화할 테니까 그러면 미국하고 뭐 좀 경제 제재도 해제해주고 미국하고 수교도 하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요? 트럼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곳을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더라. 그런 것들 다 감춰두고 비핵화하는 척 흉내만 내고 얻어낼 것만 얻어내겠다 이런 걸로 보는 게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미국하고 북한 말 중에 이제 어느 쪽 말을 믿느냐 이제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미국 말을 더 믿어야지 되는 거지. 네. 동맹국 말은 안 듣고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아니 그 지도자가 소위 말하는 정상국가의 정상 지도자입니까? 형도 죽이고 고모부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두고 있는데 그자를 보면은 만면에 미소를 띠고 그자하고만 얘기 듣고 그자 말만 믿고 이게 잘하는 믿을 수 없죠.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로서는 북한을 믿을 수도 없고 또 미국의 어떤 그 대북 강경파 말을 또 다 믿을 수도 없는 거죠. 우리는 아주 차분하게 이제 중심을 잘 잡고 어떤 균형을 좀 잘 잡아가야 되는데 신뢰라고 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해서 신뢰의 영역을 넓히고 그 믿음이 정말로 본질적인 문제에서의 믿음까지 이렇게 됐을 때 그때는 제재를 전부 풀고 북한이 개혁 개방에 나설 수 있도록 정말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가 어떤 부담을 일정 부분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그 신뢰가 중요하다. 신뢰부터 쌓자라는 대북 정책하고 뭐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말을 그렇게 하면 그렇습니다만은 자 일단 어떻게든 제재 국제 공조의 제재가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그 제재를 어떻게든 피해서라도 지원을 막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미국 사회 조야에도 비춰지고 우리 국민들한테도 비춰지고 있거든요. 지금 대북 제재는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죠. 거기서 어디 물샐 틈이 있어서 몰래 뒷돈을 문재인 정부가 대주고 있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이 변화될 때까지는 우리는 제재의 어떤 국제 공조의 틀에서 조금도 뭐 아무튼 변화가 없고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동맹 간의 그런 어떤 오해나 이런 적도 없고 그럴 텐데 그거 하자마자 영변만 포기하면 불가역적인 이건 핵 포기로 본다. 뭐 그런 말씀 해가지고 미국을 자극하기도 하고.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하고 동맹에 아무 이상이 없다.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아무튼 우리 남쪽 안에서도 이제 다른 건 몰라도 북한 비핵화 문제나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좀 대화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야가. 근데 사실은 비핵화가
어떤 가시적인 분명한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영변 말고 또 곳곳에 있다는 뭐 있겠죠. 예, 예. 아무튼 북한하고 미국하고 대화하다가 지금 현재는 그 결렬된 상태고요. 이걸 좀 이어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 대화는 계속 해야 되겠죠.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해야 되듯이 대화가 끊어지면 안 되겠죠. 네. 그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작년에 11월 달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야 5당이죠. 원내대표들이 출범을 시켰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합의가 있었고 물론 좀 실천에서 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그렇게 같이 대통령하고 앉아서 정책 협의하는 것 자체를 국민들은 굉장히 좀 보기가 좋았다. 이제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올해 좀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야당은 아시다시피 의회 정치를 하고 정당 정치, 책임 정치를 하는 국가에서라면 국정 운영의 파트너이기도 한 거거든요. 물론이죠. 네. 그런데 적폐 내지는 청산 대상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야정 협의체라는 틀 안에 끌어들여서 왕따 아닌 왕따를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정치적인 전략과 계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회를 존중하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이 자신이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과 법안을 일방적으로 설득하고 협조를 요구하고 당부하는 그런 틀로 여야정 협의체를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저희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군요. 그 협의체.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시니까요. 아니 근데 작년에 그 합의서에 서명까지 하신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을 저희 당내 저기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뭐 그런 건 있습니다만은 네. 애초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부터 그런 식의 여야정 협의체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당시에 제가 원내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었습니다만은 정우택 원내대표 시절에 그걸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게 국회는 아시다시피 오랜 국회 전통과 관행이 있습니다. 교섭단체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합니다. 네. 그래서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들로 한 여야정 협의체라면 받을 수 있고 참여하겠지만 교섭단체가 아닌 그런 정당까지 하는 여야정 협의체는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었는데 지난 원내 지도부 임기 중에 사실은 의원들의 의사를 묻거나 당론 변경의 어떤 그런 절차 없이 이렇게 참여가 된 부분도 그런 분명히, 것이군요.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인데 그때 그 의원들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는 좀 총의를 모으는 절차가 전혀 없었죠. 그럼 올해 다시 이제 3월 지금 현재 3월인데요. 이 여야정 협의체가 다시 열리거나 활성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여야정 협의체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일방적인 어떤 정책이나 입법을 강요하고 이렇게 압박하기 위한 기제로서 메커니즘으로 이걸 이용하겠다는 이런 적이 아니고 상대를 존중하고 야당의 의견도 일정 부분 수용하고 이런 식으로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시고 실천하신다면 안 될 것도 없겠죠. 이건 잘못된 저는 그 단축 꾀임이라고 봅니다. 이런 식의 교섭단체도 아닌 정당의 대표들까지 하는 여야정 협의체는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이왕 여기 시작이 됐으니까 이 정부 임기 중에는 대통령께서 정말 운영의 묘, 운영의 어떤 선한 의지 이런 게 있다면 저희도 그걸 계속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인터뷰 끝나면은 여야 정책위의장 회의를 하러 가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떤 현안을 논의하시게 됩니까? 정말 요즘 뭐 미세먼지 때문에 저도 지금 기침 나오려고 하는 걸 억지로 이렇게 많이 침 참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너무 괴로워하시고 그렇죠. 특히 아이 가진 어머니들 그리고 또 경제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전통시장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없어요. 먼지 때문에도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큰 문제가 아니어서 이 문제를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은 중국입니다. 중국과 관련한 문제들은 국회 차원에서건 또 대통령 나서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죠.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그거 이외에 국내에서 국내의 법을 개정하는 조치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겠는가. 당장 3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네. 이걸 각 당이 들고 나와서 그때 4시에 만나가지고 서로 보따리를 풀어놓고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요거는 그러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하자라고 하는 합의를 이뤄내기 위한 모임이 약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켠에서는요, 또 지금 자유한국당 말고 다른 4개 정당이 이렇게 손을 잡고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죠. 그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올려서 뭐 다른 그 문재인 정부 개혁 법안들하고 해서 지금 처리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법안들도 마찬가지지만 선거법은 잘 아시다시피 일종의 게임의 룰, 경기 규칙입니다. 그렇죠. 경기 규칙은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하에서 규칙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독일만이 시행하는 정말로 독일 나름의 역사적 배경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거. 네, 그런 점에다가 그게 작동되려면 그 선거제도와 정합성이 있는 권력 구조가 있는데 그게 내각 책임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로의 개헌과 동시에 추진을 해야지 이 개헌은 안 하면서 이것만 하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 안처럼 부분 도입하든 정의당이나 다른 민평당이나 이런 데처럼 전면 도입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숫자의 차이만 있지 초과 의석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이죠. 네. 그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 번도 안 해본 우리 국민들에게는 일종의 대국민 사기극이거든요. 그런데 선거제도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은 고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첫째, 의석수 늘리는 건 국민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안 된다. 초과 의석 형태이고. 그리고 만약에 해서 그러면 의석수를 줄여서 300석을 절대 못 넘게 하는 이런 걸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약에 도입을 하려면 내각 책임제적 개헌을 같이 동시에 병행 추진할 때 논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 현실적으로 이번 내년 총선 전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겠군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로서는 선거제도만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뭐한말로 군소정당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근데 제도는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가 되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먹튀 정치에서의 먹튀 현상 그걸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선 황교안 대표 선출된 다음에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직 인사 좀 이루어졌는데요. 그동안에 얼마나 이제 탄핵 이후에 상실감, 패배감, 모욕감 이런 것들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발 저 양반이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막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지금도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데 인사 지금 아직 그 다는 아니고 발표해서 그런데 크게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점은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 민생, 미래 이런 어떤 저기를 내걸고 당내 통합, 그다음에 우파 통합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절망한 제 세력의 연대 이런 단계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황교안 대표의 방향성 이런 큰 비전의 어떤 그런 방향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제발 잘해줬으면 이런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해야 된다고 보는지 그렇지 않다고 보는지 등등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농단에 대한 평가 부분입니다.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취했던 어떤 국가 정책의 방향은 상당 부분 굉장히 옳았다. 그리고 그분이 애국심이 정말로 정말 남다른 분이시다. 다만 정치에 있어서 분명히 일정 부분 실패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제가 정책 의장이지만 당을 대표해서 지금 막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당의 입장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조심스럽다. 다만 그럼에도 탄핵은 이미 일어난 일이다. 이거를 전면 부정하게 되면 어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또 대혼란이 오게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면과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여성이고 또 건강도 굉장히 악화되어 있다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 중에 네. 저렇게 장기간 그 감옥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인간적 연민과 동정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대통령 탄핵됐고 대통령 선거에서 졌고 지방선거에서는 더 막 형편없이 무너졌고요. 자, 보수정당 자유한국당이 이렇게까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all or nothing 식의 어떤 이런 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당만의 문제도 아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뭐 질문에 대한 정확한 그 답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기 위한 개헌 없이는 네. 예, 우리 사회에 저는 과거에는 저도 분단으로 인한 우리 모순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모순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이 모순과 사회적 비용이 정말로 끔찍하다. 내년 총선 전망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과거에 2000년에 한나라당이 그랬듯이 좀 어떤 혁신, 뭐 물갈이 공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어떤 이렇게 하향식으로 뭐 찍어 누르기식으로 내지는 낙하산식으로 공천을 박아놓고 정적을 당내 정적을 정리하는 이런 식으로 또 악용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적 공천, 상향식 공천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상향식 공천을 실제 현실에서 하려고 하면 모든 지역에서의 경선, 뭐 김무성 전 대표가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비현실적이라는 거는 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실제 정치 현장에 있는 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그 운영의 묘를 그것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분명히 한국당이 공천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변화됐다는 걸 일정 부분은 보여드려야 되지만 네. 민주적인 그리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민주적 리더십, 투명한 리더십 이게 또한 공천 과정에서 나타나줘야만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년 총선에 자유한국당 승리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정치는 생물이지 않습니까? 뭐 저전번 지방선거 전에 한국당 그때 당시 한나라당이 압승할 걸로 봤는데 세월호 사고 나고 네. 이렇게 바뀌었듯이 뭐 앞으로도 여러 적이 있으니까 모르는데 다만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말로 낮은 자세로 진정성 있게 국민들께 다가가서 국민들이 보실 때 저 사람들을 찍어주면 내 삶이 나아지겠구나, 경제가 좀 풀리겠구나, 네. 안보도 좀 튼튼해지겠구나 하는 믿음을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뭐 지금 그냥 이렇게 예상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계 개편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선거제도하고 저는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끄면서 군소정당의 경우에는 그분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오히려 다음 총선을 거치면 의석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분들 이제 그 어떤 구심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정리가 되면 네. 자연스럽게 우리 이 정치판의 어떤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를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어떤 계기가 있으신지요? 그 데이비드 이스턴 교수가 정치가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 배분이 잘 되면 사회 통합도 되고 다 네. 인정하죠. 근데 그 배분이 잘못되면 불만도 나오게 되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갈등이 생기고. 저도 사실은 이 초등학교 때 아무튼 그런 가치 배분이 공정치 못하다고 느꼈던 문제의식에서 예. 그럼 어떻게 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중학교 1학년 무렵에 정치해보자라고 해서 굉장히 일찍 결심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팔자가 이렇게 세게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경찰대 1기로 들어갔다가 4학년 되는 애 퇴학도 당하고 네. 퇴학당한 지 24년 만에 명예회복하고 명예 졸업장도 받았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좀 그 이후에 굴곡이 많은 삶을 살게 된 게 그런 가치 배분이 뭔가 이거 공정치 못하다라고 네. 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이 진로 선택이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1야당의 어떤 주요 당직자로서 우리 그 요새 마음 불편하신 우리 국민들께 마무리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지금 경제도 어렵고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숨쉬기도 어렵고 정말 표정들 보시면 저희가 죄스럽고 안쓰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저희 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단 저희가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 고통 속에 생활하시게 된 원인 제공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돼서 정말 송구스럽다는 생각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변화하고 있고요. 저희가 노력해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희망 속에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안보 이런 면에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정치 징그럽고 관심 없으시겠지만 제왕적 대통령제 바꿔야 합니다. 왜 한 사람 쳐다보면서 살아야 합니까? 전부 다 사실 다 국민 여러분들 전부 다 현명하시거든요. 이 제왕적 대통령제 바꾸는데 같이 좀 힘을 모아주십시오. 더 정치 인터뷰, 오늘은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